안녕하세요. 북자치거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우님이 네.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는 4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4장은 보통주. 그래서 버핏은 주식 분할을 이제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버핏이 왜 주식 분할이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그다음 최근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주식 분할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버핏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저 들어가기 전에 네. 저 읽으면서 네. 보통주가 뭔지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주, 보통주. 우선주 개념을 설명드리면 되는 거죠. 설명해 우선주?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업 5명이 1,000만 원씩 내서 기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 만들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소유권을 주식이라는 형태로 이제 나눠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 주식에는 이제 권리가 뭐 두 가지가 생겨날 수 있는데 의결권이라는 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의결권과 이익이 그냥 뭐 모두 동일하게 배분되는 그 보통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선주는 이익은 배분이 되지만 의결권은 더 작게 배분되는. 근데 그것 대신에 나중에 청산시 권리를 더 많이 주는 이런 식으로 배분된 권리 우선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통주는 여기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으로 그냥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음 이제 토론 주제로 돌아와서 네. 네. 주식 분할을 그러니까 주식 분할을 뭔지 먼저 정의를 하면은 네. 주식이 뭐 100만 원짜리 주식이에요. 이거를 10개로 분할하면 주식이 10만 원짜리로 변하면서 개수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그마한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했는데 이게 지금 100만 원이 시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이 너무 비싸니까 주주들이 잘 못 사잖아요. 그래서 5,000원짜리를 500원으로 액면 분할하면 그러면 이 100만 원짜리 10만 원이 되는 거 시가가. 그러면 기업의 가치나 이 한 주에 있는 모든 가치는 다 동일한데 개수만 늘어나는 거죠. 살때좀 더 싸게 보여지는 가격에 사게 되는 거죠. 아, 저 뭔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어느 LG 화학인가 사려고 하는데 몇백만 원인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 또 이름은 똑같. 우선주. 가로치고 우자가 써 있어요. 우선주. 그거는 그거는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주랑 우선주가 나뉘어요.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가격이 다른 달라서? 주식이에요. 그거는 종류가. 각각 다른 살 수 주식이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 주식이라고 해서 다른 종류의 그럼 주식이 그건 있어요. 주식 분할이 아닌 거죠? 그건 주식 분할 얘기하는 거는 다르고. 그건 이제 예를 들어 버클 해서웨이가 중간에 이제 책에 나오는데 그게 지금 19만 불짜리 주식이 한 주당? 한 A주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190불에서 185불짜리 주식 B주가 있어요. 이제 그 두 개의 다른 종류 주식. 그러니까 이 책에 아마 보셨으면 그 자기가 이제 원래 이런 이 가격 분할이나 이런 걸 반대를 하지만 근데 요걸 만들게 된 이유가 나오거든요. 요거 하면서 그다음 얘기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주식 분할은 그냥 그 100만 원짜리를 분할을 해가지고 더 많이 거래하게 만들어지는 요거고 요거를 요즘 최근 사례로 설명을 하자면 삼성전자가 주당 250만 원 정도 할 때 지금 분할을 해가지고 주당 5만 원짜리 분할을 했죠. 50분의 1로 액면. 50대 1로 했죠. 네. 그래서 그때 목적은 더 많은 뭐 거래가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반 투자자를 끌어당기기 네. 위해서. 버핏은 왜 비판했죠? 버핏이 이제 그 비판한 이유는 먼저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주주들은 내재 가치에서 획득하는 가치를 획득하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그래서 한번 보유하면 보유하고 오랫동안 보유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를 원했는데 이제 이 분할을 하게 되면 막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개나 소나 다 와서 막 단기 투자자도 와서 그렇게 한다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버핏 자체가 이런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내재 가치를 갉아먹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서는 마찰 비용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주주가 가져가야 되는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생겼으면 그걸 주주가 가져가야 되는데 뭐 증권사가 가져가는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니까 이게 주주의 이익하고는 배치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버핏이 바라보는 이상적인 주주는 이렇게 주식을 막 이렇게 막 사고 팔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나와 평생을 함께 가는 거야. 동반자. 중동반. 그래서 이런 완벽한 주주를 동반자.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다라고 그쵸. 얘기하고 있고 예. 버핏은 주주선에서 계속 반복해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는 그런 주주들이다. 나와 함께 뭐 평생을 가는 거고 98% 이상이 갔다 그랬나요? 뭐 그런 얘기가 거의 나왔죠. 변동이 네, 없는. 그리고 대부분의 자기 전 재산을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는 되게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걸 나눴어. 그러면은 개나 소나 다 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 개나 소나는 너무나 이걸 사고 파는 걸 왔다 갔다 하는 주가 변동이 많아지겠네요. 좋을 줄 많은 어떤 주기 그 때문에 변동성을 일으키는 오히려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변하지 않기를,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따라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궁금한 게 삼성전자는 왜 액면 분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이게 좀 추정이니까 팩트랑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개인의 의견이잖아요. 개인의 의견으로. 네네.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가 더 많이 참여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부양의 수단이자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경영권 방어 때문에 이제 해외 주주나 아니면 기관에 많이 휘둘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실제로 주주 분할을 하면 효과 중에 하나가 개미 투자자나 그 개인 투자자가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변동성은 커질 것 같아. 네, 그래서 기관들은 많이 그때 빠져나갔던 이유가 이게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지금까지로 보면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수준으로는 46,000원이거든요. 46,000원이 그 전이랑 똑같아요. 그 지금 이후에 차이 없어요. 원래 떨어졌어요. 54,000원까지 네. 갔다가 53,900원까지 갔다가 왜냐면 5월 4일 날 주식 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46,000원대로 하락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언론에서의 평가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을 쉽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팔는 것도 쉽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본질보다는 부수적인 문제에 집착해서 사람들이 막 정권에 막 휘둘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 또 막 팔고 뭐 그런 근데 식의 어쨌든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쵸. 예측한 대로 예. 그걸 활용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생길 수도 있겠네요. 막 폭락 급등 막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오히려 안전 마진의 변동폭이 더 커졌기 때문에 내재 가치를 이제 명확하게 계산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그 변동성에서부터 어떤 이익을 취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전제는 얘가 이제 계속 쭉 올라간다는 전제인데 그 지금 얘가 300조짜리 시총인데 삼성전자가 300조예요. 네, 아, 300조짜리 엄청나다. 시총인데 뭐 이익도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근데 이게 저는 좀 사실 좀 부정적. 그럼 개인의 것 의견인 같아요. 거니까 네, 네. 넘어가시죠. 아니 이게 주제 토론이잖아.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택수님. 저희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5장에 보면 기업 인수 및 합병에 대한 주제를 또 한참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나온 내용 중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부분입니다.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지만 얘기를 들어보자면 그 보통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건 적절하지 않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정확한 표현은 A 회사 일부를 팔아 B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주식 발행으로 인수할 경우에. 주식 발행으로 인수할 경우. 그래서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뭐 타율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3할 오픈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선수를 영입한다면 굉장히 좋은 영입이지만 우리 지금 기업이 3할 8푼을 하고 있으면은 3할 오픈짜리를 영입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좋은 회사면은 주식을 팔아서 B 회사를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슈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우리는 현금으로만 매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금으로 매수하나 주식 발행해서 매수하나 어차피 다 주주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는 것과 주식을 발행해서 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 버핏은 버크셔 해서가 너무너무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도 잘 될 거고 지금보다 더 올라갈 내재 가치를 가진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기업을 찾아 사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기가 3할 타율인데 한 1할 오픈짜리는 괜찮아서 살 텐데 우리가 더 좋은 걸 얘한테 왜 주냐는 거지. 아니 근데 아니. 그거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왜 그건 이해했다는 거죠. 현금하고 주식하고 등가인데 왜 그러냐? 미래 주주들이 이미 주주들이 있었는데 자기 주식을 발행해서 그걸 등가를 맞추더라도 미래 이익을 또 새로운 주주랑 나눠야 되잖아. 기존 주주한테는 손해인 거죠. 그냥 현금 주고 사는 게 나은 거죠. 근데 현금도 그것도 결국 주주의 몫이라고 하는 근데 거예요.
현금으로 새로운 회사를 사서 거기서 또 이익이 나오고 이 현재 주주들이 그 이익을 계속 나누는 구조는 그대로잖아요. 미래까지 계속 이게 성장하는 회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똑같이 맞추더라도 주식을 발행하는 게 더 결과적으로 좋지 않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주주 이 가격이 이 버크셔의 내재 가치를 충분히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 거기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주가는 현금이나 동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현재는 그 버크셔에서는 내재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미래 이익을 자기 주식을 더 발행하면 나눠야 되잖아요. 새로운 주주랑. 그러니까 인수하는 회사의 주주한테 자기 버크셔에서의 주식을 줘서 인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방식보다는 현재 주인이 딱 있고 그냥 현금 주고 딱 사서 그 전체 그 이익을 계속 기존 주주들이 나누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특색님 질문은 그 뭐 주식을 주나 현금을 주나 같지 않냐라는 질문. 그러니까 가치 평가했을 때는 그러니까 등가로 평가해서 계산. 이해했어요. 아까 그 우리 자산의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돈으로 주고 사는 것과 왜냐면 주식은 미래 생산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두 개를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등가일 수 있지만 그렇죠. 얘는 그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자산이랑 같은 개념이잖아요. 얘는 더 오를 건데. 더 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젖소를 안 주고 돈을 주는 거죠. 젖소를 안 주고 돈 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젖소를 얘기죠. 안 주고 우유를 주는 거지. 우유로 젖소를 사는 게 낫다. 우유로 젖소를 사는 게 낫다. 젖소로 사는 것보다는 맞네. 젖소로 정확합니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전 이 개념 자체가 되게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렇죠. 그랬지? 되게 쉽게들 머리를 때려 맞은 것 같은 되게 느낌이었어요. 쉽게들 그냥 주식 발행으로 그렇죠. 인수를 하잖아요. 그게 비용이 안 드니까 당장. 근데 그게 옳지 않은 거죠. 그거에 이런 의미 함의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수님. 예, 5장에 또 나오는 얘긴데요. 여기서 그 워렌 버핏이 대놓고 좋은 기업 있으면 나에게 팔아라라는 그 서한을 보내면서 나는 이런 회사고 앞으로 기업을 운영할 테니 너희가 만약에 팔 생각 있으면 얼마든지 나에게 연락을 해라라는 얘기를 서한에 쓰면서 이것도 조금 더 하나 더 나간 얘기일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당신이 이미 충분히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을 매각한다고 해도 더 부유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왜냐하면은 당신이 기업을 매각함으로써 현금을 챙길 수 있지만 그 현금으로 지금보다 못한 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을 매각하는 거 사실 근데 당신이 그 기업을 들고 있는 게 더 좋지만 그래도 나에게 팔 의향이 있다면 나에게 팔아라. 내가 좋은 가격을 쳐주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좀 약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왜냐면 매각한 이후에도 그 돈으로 새롭게 돈을 벌어서 잘된 사례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전 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 페이팔 팔고 되게 잘 됐고 페이팔 물론 지금도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지만 이게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 아니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팔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좋은 자산을 찾을 수 없어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은. 근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나는 들었어요. 되게 솔직하다고 느꼈는데 워렌 버핏이 이걸 보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을 읽어가지고 돈을 오너로서 가족이 이제 기업을 키워냈지만 새로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란 그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을 연거푸해서 성공하리라는 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적인 없죠. 얘기를 해준 거고.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다 까는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너는 내가 후하게 쳐주지만 오히려 그 사업을 들고 있는 게 더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 아예 되게 더 솔직한 얘기다. 솔직한 얘기. 더 할아버지가 진짜 손자에게 하는 저기 같았어요. 조언 같았어요. 저희 나라에도 그 혹시 스타일 우리나라. 난다 아세요? 우리나라. 스타일 난다. 알아. 네, 되게 젊은 대표가 로레알을 결국에 팔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면서 성공한 벤처 사업의 끝은 매각인가? 네, 그 생각. 근데 김소희 대표는 팔고 그 CCO인가 그 자리를 앉아 계속 있어요. 있잖아요. 계속 있기는 해요. 김소희 대표 사례 말고 다른 요즘 최근에 한 1,000억짜리 팔은 사례가 있는데 그분은 완전 손 떼거든요. 네, 그분은 완전 손 떼고 이제 다른 거 가는데 실제로 그렇게 손 떼고 다른 거 간 다음에 다시 그만한 성공을 일으키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죠. 그렇지. 김범수 의장님 정도 그렇지. 한 게임 팔고 카카오를 일으킨 정도 그 정도 말고 진짜 대단하다. 쉽지 않죠.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투자자들이 2번, 3번 성공한 경우는 경우는 있어. 그런 경우는 있는데 투자자들이 기업가가 한 번 엑시트하고 또 성공하고 이거 진짜 많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솔직한 거라고 하는 게 너 기업하는 거 재밌지. 그다음에 너 이걸 한 다음에 현금화 시키고 더 하고 싶지. 그거 지원해 줄게. 근데 만약에 너 그냥 다 정남이 다 떨어지고 그냥 돈 받고 팔아서 나가는 애 그럼 나는 좀 이런 식의 관점이거든 사실. 그래서
혹시 저는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워렌 버핏은 후하게 쳐준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없고 없어요. 내재 가치라고.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기업을 매각하면 자산의 형태가 바뀔 뿐이지 금액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 왜냐? 내가 그 가치로 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치보다 더 주지는 않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관계. 단지 냉정하게. 그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그 가치에 맞는 현금을 지불할 뿐이다. 근데 확실히 버크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음. 버크셔 회사가 투자를 하고 이 기업 소유한다는 것 자체로 어떤 기업에 주는 혜택이라는 것도 약간 상당히 있거든요. 스타벅스 같은. 그러니까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의 버크셔 회사의 그러니까 이제 많이 성공한 버크셔 회사니까 이런 좀 뭐 이런 프리미엄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토론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요. 워렌 버핏은 경영자의 성과 평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페이지 402페이지에서 주당 이익의 증가가 아니라 과도한 차입이나 회계 속임수 없이 올리는 투자 자본 이익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투하 자본 이익률 이 무엇인지 이해해보고 경영자의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의논해 봅시다. 이 찾아보니까 투자 자본 이익률하고 투하 자본 이익률이 동의어 아닌가요? 네,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에비타 얘기 나오는 그 부분 얘기인가요? 에비타는 아니고 에비타는- 투하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그 부분의 얘기인가요? 에비타 비판한 부분의 그 얘기 쪽은 아닌가요? 아니, 아니, 그 그거- 경제적 그거- 영업권과 그 얘기 회계적 아니- 영업권 그 얘기 얘기는 나오는 아니고 게. 402페이지에 그러니까 어디 부분이냐면 경영자 성과 평가, 회계와 평가 중에 경영자 평가 이런 거 포괄 이익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재 가치를 평가할 때 그 내재 가치 평가가 아니라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투하 자본 이익률을 보면 된다라고 되는 거죠. 일단 주당 이익 증가나 실적만 보지 않는 이유는 그 아까 전에 저희가 토론할 때 언급이 나왔던 그 거고 자사주 매입이나 뭐 이렇게 자본 그런 재무적인 장난 가지고서 이렇게 변할 수 있기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이 경영자의 유고이익. 성과는 좋아질 수 있어서 네. 그 부분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실제로 평가하고 있는 게 투하 자본 이익률 요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택수님이 아실 것 같은데 투하 자본 이익률이 뭔가요? 저 정확히 영어로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노펫이나 노플렛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ROIC. ROIC, 리턴 리턴 온 on 인베스티드 invested. 캐피탈. 네. 아, 영어로 해야지 알아듣는구나. 이게 이거 아니까 인베스티드 캐피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공장을 샀으면 공장에 1,000억을 주고 샀으면 그거 가지고 얼마나 돈을 버느냐를 가지고 이게 결국 그 뭐 노펫이나 노플렛이나 뭐 이런 걸로 측정하는 또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또 그 DCF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있어요. 거기서 쓰이는 좀 진보된 방식으로. 그거는 좀 뭐예요? 정의를 DCF 아닌 방식? 그러니까 정의를 좀 설명드리면 노펫은 세후 순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세후 순 영업이익이고 이 세후 순 영업이익을 IC 영업 투하 자본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이게 ROIC예요. 영업 투하 자본은 영업 투하 자본은 영업 활동에 투입된 자본. 판관비 그러니까 모든 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장도 포함되고. 공장도 줘야 되고 뭐 돈이 쓰이잖아요. 쓰인 돈 대비 만들어낸 이익을. 그러면 그 저 감가상각 전 근데 왜 이게 나오냐면 회사에는 영업 자산과 상관없는 그렇죠. 자산들이 있어. 자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동안 돈을 벌어서 쌓아놓고 있는 현금도 그렇고 현금에서 딱 필요한 부분만 빼야지. 워킹 캐피탈하고 이런 것만 빼야 되고 그다음에 뭐 막 이것저것 갖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걸로 돈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빼고 이 영업으로 하는데 들어간 돈, 그다음에 그걸로 번 돈으로 경영자를 평가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하이닉스다 이러면은 그 새로 반도체 공장에 들어간 돈이 1,000억이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여기서 발생한 게 뭐 3,000억을 벌었다. 그러면 그 두 개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판관비도 전에 있죠.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 다 포함되는 모든 거고.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 대비 번 돈이 얼마. 그럼 판관비 플러스 그 감가상각 전 저기 투입 금액이네. 근데 감가상각을 빼면 안 되는 게 감가상각이 각종 그 캐피탈 익스펜디처를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비용도 고려해야지. 근데 저는 비용 자체는 그럼 투하 자본 아닌 이미 것 같은데. 영업 이익에 그쵸? 들어가 있기 예, 때문에 들어가 있기 거기 때문에. 계산에는 이미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진 않고 그냥 영업이익에 포함돼 있는 그냥 거죠. 영업이익으로 보면 되겠네. 예. 근데 이제 투하 자본을 평가할 때 결국은 쉽게 생각하면
그 기업이 실제 하고 있는 코어 비즈니스의 수익성이 얼마나 내는지를 알고 싶으니 코어 비즈니스에 연관이 된 거기와 연관된 자산이 얼마인지를 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만을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이자 부채를 차감을 해요. 그러니까 가령 매입 채무 같은 게 생기면 매입 채무는 빼는 거야. 오히려 매입 채무가 생기면 자산에 플러스가 돼 버리니까 그것도 빼는 거예요. 오히려 코어만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ROA 같은 개념, ROA가 리턴 온 어셋이잖아요. 어셋에서 네. 어셋을 두 개를 그냥 나누는 그렇죠? 거예요. 아, 그 맞아요. 영업에 관련된 자산과 영업과 관련된 자산과 영업 자산을 음. 나눠서 네. 거기서 이제 그 ROA 약간 분개된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걸로 경영자를 평가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이런 거는 그냥 이거는 뭐 그러니까 속일 수가- 버펫이 어느 정도까지 분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치.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분석 중에 그러니까 뭐 하나예요. 이거는 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속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영업용 자산을 가지고 돈을 얼마큼 잘 벌고 있냐. 그러니까 버핏은 야 이런 게 있으니 응. 스톡 옵션 말고 응. 이런 걸로 하자. 그렇지. 여기서 돈 많이 벌면 야, 더 하면 성과급 주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 채점표로 채점해서 잘 나오면은 그 성과는 네가 가져가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버즈워드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그냥 땡겨서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캐시플로우 프롬 파이낸스도 있고 인베스트 뭐 영어 오퍼레이팅도 있고 이런데 정확히 그냥 오퍼레이팅에 관련된 것만 만 여기에 보겠다. 보겠다는 개념이에요. 맞아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제 토론 주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토론 주제를 좀 잘 한숨 나왔습니다. 한숨. 쉽게 자. 설명하지 못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 마지막에 자, 알아들었어. 6장. 어. 워렌 버핏은 버크셔의 내재 가치가 장부 가치가 보다 크다면서 버크셔가 보유한 기업은 경제적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영업권을 회계적 영업권 개념과 구별해서 이야기해 보고 페이지 404의 이제 서신을 참고하면은 거기는 이제 경제적 영업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대요. 시즈캔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광고인데, 저기 광고. 인수할 때 나오는 영업권 개념을 설명을 해야지 그다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 회계적 영업권이라고 여기에서 비판하고 회계적 영업권과 경제적 영업권. 책수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회계적 영업권. 회계적 한숨 영업권은 나오기만 해봐. 회계적 영업권은 이런 겁니다. 제가 기업을 이 회사의 장부 가치가 100원인데 200원을 주고 샀잖아요. 그럼 100원은 영업권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라고 회계에서 인식을 해요. 이게 회계적 영업권이에요. 장부가 대비 비싸게 준 그 가격 차이. 그래서 그 영업권 금액을 대차대조표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회계적 영업권 다 표시돼 있어. 그래서 그거를 2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해. 그러니까 비용에 반영해 회사에. 네. 네, 책상을 샀는데 책상을 5,000원짜리 사면 5,000원을 그냥 비용으로 치는 게 아니라 5,000원을 예를 들어 5년 동안 나눠서 비용이 반영하는 거야.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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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왜냐하면 이걸 내가 5년 동안 쓸 거니까. 그게 감가상각 개념. 네. 근데 그렇게 저거를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자산에 이거를 대해서 이제 인수하다가 경제적- 생각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회계적 영업권을 설명하신 거고요. 회계적 영업권은 기업을 장부가보다 높게 샀을 때 그 차액을 장부에 기록해서 20년간 감가상각한다. 근데 이제 그 M&A가 버핏은- 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아. 개념입니다. 근데 근데 버핏 뭐하러 그렇게 비싸게 사? 왜냐하면 뭐하러 비싸게 사? 좋은 굿 퀘스천. 왜냐하면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 본인이 떡볶이집을 투자하고 싶은 거야. 근데 떡볶이집은 뭐 그냥 이거 아무리 따져봐도 1,000만 원짜리야. 근데 장사가 되게 잘 되는 데야. 그럼 2,000만 원 인수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뭐 이른바 권리금 같은 거 그렇지. 발생하잖아요. 그렇지. 프리미엄, 권리금이 경제적 네. 영업권. 근데 이 기업에서 그거를 회계적으로 표현한 게 그 이 영업권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시즈캔디의 예를 들어서 경제적 영업권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적 영업권을 이해했는데 이 책에서는 브랜드 인지도와 같은 무형 자산, 뭐 그러니까 브랜드 같은 거죠. 저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아니 왜냐면 여기 브랜드는 약간 예를 들기 애매한 게 회계적 영업권은 그러니까 회계적 영업권은 있더라도 경제적 영업권은 빵인 경우도 있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영업권은 이 내재 가치 대비해서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밸류에 대한 영업 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회계적인 영업권은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관리계나 이런 개념 네, 정말 나와 있는 회계 용어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경제적 영업권이라는 개념은 회계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형은 아니고 그 여기 회계적 영업권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내는 권리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업보다 초과 수익을 내고 네, 맞아요.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계속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 무형의 힘인데 그게 이제 브랜드라든가 그렇죠. 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형 자산에서 나오는 네. 어떤 고객의 평판. 우리가 근데 그 저번에 경쟁우위 전략에서 봤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쌓았던 습관, 그 다음에 어떤 로얄티. 로얄티 구매 경제에서 만들어지는 그 파워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가격 결정력 이런 것들을 경제적 영업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시즈 캔디 인수 사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72년에 2,500만 달러의 시즈 캔디를 인수했는데 이 당시 계산하니까 순자산이 800만 달러였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때 회계적 영업권으로 한 1,700만 네. 달러를 계산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40년 삼각했을 거잖아요. 근데 40년 이후에도 계속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경제적 영업권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인터넷에 찾았는데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도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네. 포함하는 네. 개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능력? 그거를 이 책의 406페이지에는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의 가치는 유형 자산의 가치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러니까 네. 이 다음이 이 초과 수익을 자본화한 가치가 바로 경제적 아. 영업권이다. 이것도 좀 쉽게 가면 아까 책상을 5년을 했잖아요. 근데 책상 5년만 쓰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5년 이후에는 회계적으로는 비용이 안 나가는데 우리는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어떤 경제 그쵸. 영업권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워렌 버핏은 이런 책상 같이 노후화되는 게 아니라 그쵸. 네, 오히려 더 커진다. 경제적 맞아요. 영업권이 왜냐하면 시즈 캔디가 더 매출이 늘어났지만 초과 수익을 내는 게 계속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영업권이 더 커진 거예요. 경제적 영업권이. 그 409페이지 보면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인플레이션의 속에서도 현상 유지를 하려면 명목이익이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냥 비결 따위가 없다. 가격을 딱 2배로 올릴 수 있는 회사면 된다. 그런 회사. 시즈캔디는 실제로 유형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더 들여 투자는 해야 되는데 유형 자산이 되게 작고 그렇죠. 다른 어떤 무형의 걸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되게 가격 결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 버핏이 자기는 35년 전에는 이런 경제적 영업권보다는 유형 자산의 비중이 높은 기업을 더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레이엄 스승의 가르침이었고 그 담배꽁초 음. 줍는 이거였는데 35년이 지나서 보니까 경제적 영업권이 더 중요하네. 왜냐면 시즈캔디나 이런 사례를 보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장기간 보유하는 기업이 더 수익이 더 높네. 이걸 깨달아서 이 시각을 수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재밌게 봤어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이 시즈 캔디 같은 경우는 그렇죠. 경제적 영업권이 같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자체에 오는 거를 다 수익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권 자체도 커져. 경제적 그렇죠. 영업권도 파이가 커지고 그렇죠. 그 대신 회계적 영업권은 계속 감가상각돼서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만 투자한다. 그렇죠. 해자가 있는 해자가 있는. 네. 그런 기업인 것 같고. 네, 여기서 이 주제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제 택수님. 예, 마지막 그 7장에 보면 이렇게 회계 속임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거에 절대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재밌더라고요. 예, 급여를 간단하게 미리 지급하고 막. 예, 그 뭐 US 여러 가지 스틸. US 스틸을 예를 하나 들어서 뭐 되게 뭐 책에 있는 얘기를 들면 이런 거 US 스틸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갑자기 회계의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그냥 예를 들면 책에 어느 정도로 극단적으로 나면 여러 가지를 도입하고 나면은 기존 회계 방식에서는 주당 이익이 마이너스 2.76달러였는데 회계만 바꾸면 갑자기 주당 이익이 49달러짜리 회사로 바뀔 수 있는 가능해요.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풍자죠, 풍자. 여러 가지 이런 장난을 쳐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 자료 출처아세요? 이게 뭐냐면 원래 벤저민 그램이 쓴 거예요. 아. 1936년에 작성한 자료인데 미발표였대요. 오. 그거를 54년 안에 워렌 버핏에 넘겨줬대요. 오. 그래서 90년 서한 때 부록 A로 이걸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주 63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 또 주제를 마저 설명드리면 네. 이게 주로 이제 빅베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음. 기업에서 많이 쓰는데 이런 사례를 뭐 그러니까 이 사례가 아니어도 이런 사례를 뭐 주변에서 알고 있는 그 현실에서 많이 본 사례에 대해 있으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흔히 있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이거 되게 재밌죠. 예. 예, 이 서한을 읽으면서 내가 계속 궁금한 게 이거 진짠가? 가짜인가? 이거를 계속 궁금해서 봤었거든요. 이게- 임금과 급여를 워런트로 지급하면 급여가 제로야.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가 빅베스라고 지금 말한 여기서 하라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도 책에도 뭐 나와 있지만 내가 금융회사가 이런 거를 가장 많이 쉽게 할 수 있는데 뭐 제조업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중공업도 할 수 있죠. 중공업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회사에 딱 CEO에 취직해요. 근데 그러면 원래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은행에 있잖아요. 보통 이제 받을 돈 못 받을 돈을 쌓아놓는데 원래 못 받을 돈이 한 100원 정도라고 쌓아놨는데 그냥 갑자기 오니까 야 우리 그냥 한 5,000원 정도 못 받는다고 쌓아놓고 비용으로 다 떨궈버리자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일단 그 취임한 첫 해에는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근데 사실 본질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는다고 해서 금감원이나 어디서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합법학은 그다음에 내가 미리 손실을 반영하겠다는 건데 근데 가만히 그 펀더멘탈만 유지를 해도 갑자기 나는 회사가 엄청나게 좋은 회사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성과 보상도 뭐 딸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난을 많이 쳤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하면 예를 들어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이제 요거를 이게 그 프로젝트 수주한 거에서 손실이 날 수 있고 뭐 이렇게 약간 더 이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이익을 많이 나게 예상을 했다가 손실이 나면 마이너스가 나는데 너무 이제 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새 CEO가 됐는데 예전에 거를 예를 들어 뭐 한 2조짜리 정도 수주한 거를 한 마이너스 4조를 쳐버리는 거예요. 미리 이거는. 그러면 마이너스 4조로 끝날 수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더 좋게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다음에 2조짜리 이익이 나는 거야. 이제 이거 이제 뭐 빅베스나 요 개념을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기준을 바꿔서 회계 조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실제 사례를 찾아보니까 대우조선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실제 그 공시를 할 때는 2013년도에는 4,400억이 이익이 나고 2014년도에는 4,700억이 흑자로 공시를 했는데 2015년도에 새로운 경영진이 딱 오면서 오자마자 2013하고 14년도를 다 각각 7,800억, 7,400억 적자로 바꾼 거예요. 재밌는 건 빅베스라고 생각했는데 손실이 더 컸어. 실제는 더 네. 컸죠. 현실 반영한 거였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빅베스가 아니었네. 그리고 스몰 베스를 하다가 스몰 망했네. 베스를 하다가 망했네 그러면. 그리고 저는 요 회계 속임수가 아까도 말했듯이 아마 워렌 버핏의 자회사 CEO가 딱 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나는 이 정도까지 알아. 그러니까 까불지 마. 아무리 회계로 뭐 하려고 하면 다 드러나니 그냥 비즈니스로 돈 벌어라. 저 그쵸. 이거 보고도 이게 무슨 소리지 한참 이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뭔지 뭐 그걸 다 이해하진 못하더라도 이런 443페이지 조작을 한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뭐 같아요. 그냥 마지막에 설명 왜 빅베스냐면요. 베스 텁 있잖아요. 그 음. 욕조에다가 베스에다가 손실을 막 넣어가지고 물 내려 버린다. 아. 그래서 빅베스라고 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게 이슈가 많이 돼서 전 재밌는 이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가 지금 이런 음. 아까 빅베스는 아니지만 이런 회계 회계 기준을 기준을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치, 이익을 있죠. 부풀린 거지. 했는데- 미래이익을 땡긴 거지. 자회사 했는데 최근에 다시 바이오전이 콜옵션 행사로 콜옵션 나왔죠. 행사. 행사했어. 네. 다 의심의 눈초리로 삼성에서 돈을 쥐어주고 그쵸. 콜옵션을 행사하게 했다라는 그렇진 의견이 않죠. 왜냐면 있죠. 바이오전 입장에서는 지금 시총만 보더라도 한 9조에서 10조 벌었어요. 음. 그런 거고. 근데 단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되게 어렵고 그냥 되게 그냥 저는 이제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사업 관련하신 분이나 윗선들이 회계를 되게 무시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회계는 그냥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실 중요하고 그러니까 대표이사나 뭐 이런 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워렌 버핏은 그거를 너무 충실하게 정말 세부적이게 다 보는 거야. 그런 거 같아요. 투자자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신문 기사를 찾았을 때 그 회계 분식회계 대표가 이제 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엔론은 CEO가 이미 24년형을 받아 복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아무리 큰 피해를 초래한 분식회계라 하더라도 임직원 처벌이 징역 7년 이하, 벌금 7천만 원 이하가 이제 개인한테 되는 거고 그 아직까지 최고 형량을 채운 기업에는 아예 없대요. 그리고 기업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도 최대 20억. 지금 얘기는 1,000억대 얘기하고 있는데 20억이래요. 근데 뭐 뭐 이제 법이 바뀌겠죠 이제. 법규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배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보단 더 많이. 다른 걸로 가능하다. 종합적으로 더 때리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토론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토론 소감 돌아가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어떠셨는지. 저 먼저 얘기하면 저는 이제 뭔가 이 자본 사회를 살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데 투자 자본소득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워렌 버핏이 약간 엑스레이 같은 야 음. 너가 투자를 할 거면 나의 엑스레이 기계를 가지고 너의 투자에 뭐 한번 점검해봐. 예,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이 정도로 이해해야지 투자를 해라. 음. 그런 식으로 좀 놓치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일깨워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너무 부러웠어요. 이게 이런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이런 기업이 미국 경제 시총 기준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그냥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 존경할 만한 기업인을 한 사회가 갖고 있고 그 사람을 보면서 수많은 투자자나 기업인들이 그걸 모델링 삼아서 간다는 거는 그 상상을 불허한 에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향취를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 투자나 아니면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여기에 있어서도 그 예전에 버크셔 해서웨이 얘기나 아니면 워렌 버핏 책이 있어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 주주서한만큼의 어떤 세부적인 감동은 없었고 좀 얻는 게 좀 사실은 제한적이었던 반면에 저는 이 책은 그 세부적인 아이디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어떤 회사를 고른다든지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많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뭐든지 정의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이 업의 뭐 본질이 됐든 정의에서 시작되는데 워렌 버핏은 투자를 약간 팔지 않는다가 정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쨌든 계속 죽을 때까지 들고 있는다로 정의를 하면서부터 이 투자 철학이 생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무조건 배당이 나와야 되고 그거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그 탁월한 시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되게 약간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나도 이런 관점으로 한번 뭔가를 바라보는 이게 투자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되게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굿. 어떠신가요? 되게 많이 어려워서 엄청 힘들었는데 오늘 토론은 어떠셨나요? 오늘 토론은 어려운 용어가 일단 많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서 제가 공부를 좀 이런 류의 책을 많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블록체인 이런 걸 불러주시지. 블록체인이 더 쉽군요. 관심 있으시군요. 아니, 블록체인은 제가 기술 쪽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아는데 이거는 참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저 사실 주식 투자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거 넣어봐야지 저거 넣어봐야지 쿡쿡 찌른 다음에 이걸 하루 종일 쳐다보는 거예요. 이 그쵸. 감동을. 그런 다음에 그 나중에 못 견뎌서 빼는 그러니까 나는 내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이제 깎이고 뭐 돈은 돈대로 깎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저랑 완전 반대로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정확한 눈으로 길게 바라보고 하나에 깊게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철학이나 이런 뚝심을 본받은 다음에 나중에 투자를 해야겠구나.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돈 모으는 전 주식 되게 어리석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리석게 생각. 어떻게 보면 사실 돈이란 거는 그냥 가치를 주고받는 하는 매개물일 뿐인데 주식은 그 기업의 가치를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의미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저도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았는데 일단은 맨 처음 때 토론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자본 배분이 어렵다. 그러니까 저도 제 사업하는 경영의 제 경험을 쭉 돌아보면은 회사에 돈이 쭉 쌓여요. 그러면 이걸로 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돈을 헛돈을 다 쓰면서 신사업으로 다 말아먹고 이런 것들이 좀 제법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딱 떠오르면서 참 자본 배분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되게 워렌 버핏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좋은 아이디어는 1년에 한 번씩만 내야 되겠다.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온다. 그래서 먼 거랑 올해는 네가 했으니까 뭐 다음에는 내가 할 차례 뭐 이런 식으로 막 농담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또 한 번 잘 돼서 성공한 기회를 잡았으면 그거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만큼 뭔가 잘 되는 어떤 사업이나
잘 운영되는 어떤 기회를 잡으면 그 자체 소중하게 좀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제 사업에 더 좀 약간 집중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저는 팔았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투자 철학도 뭐 부채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저도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좀 여러 가지 좀 사업을 좀 심플하게 만드는데 좀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여튼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